올케는 이제 남이잖아. 상관마. 장례식장 국화 냄새 속에서 시누이가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손에 든 육개장 그릇이 흔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아니라 손끝이 먼저 식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한마디에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것이 유산 전부라는 걸. 10년을 병수발한 며느리에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아니면 아버님이 남긴 무언가가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끝까지 몰랐던 것 때문에. 2014년 봄, 저는 이 집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 막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뒤였습니다. 남편은 미안한 얼굴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돼. 금방 나아지실 거야. 그 조금만이 10년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마다 아버님의 죽을 쑤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은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늘 같은 말이었습니다. 바빠서? 언니가 알아서 좀 해줘. 시누이의 목소리는 늘 가벼웠습니다. 명절상을 혼자 차리고 혼자 치웠습니다. 텅 빈 거실에 제 젓가락 소리만 딸그락거렸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욕창을 닫고 새벽마다 열을 쟀습니다. 제 손등에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은 신발 상자 하나에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제 이름으로 긁은 카드값이 그 안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무렵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낡은 노트에 그날의 일을 적기 시작한 겁니다. 천, 약, 병원비, 아버님이 하신 말씀까지. 왜 그랬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냥 남기고 싶었습니다. 2년 뒤 시어머니마저 무릎을 다쳐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이제 저는 두 분을 동시에 돌봐야 했습니다. 밤에는 아버님, 낮에는 어머니. 제 잠은 2-3시간으로 쪼개졌습니다. 남편은 지방 발령이 잦아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당신밖에 없어. 정말 고마워. 아버님은 말이 어눌해지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이 집에서 너만 사람이다.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버님은 자꾸 서랍 쪽을 눈으로 가리키셨습니다. 저기에 하시며 손을 떠셨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님은 저를 데리고 조용히 은행에 가셨습니다. 제 앞으로 작은 통장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건 내 몫이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저는 그냥 용돈이라 생각하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 아버님은 제 손을 오래 잡으셨습니다. 애미야, 세상 야박하다. 종이로 남겨야 한다. 그 무렵 아버님은 자주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무언가 쓰고 계셨지만 저는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 아버님의 병세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그 손을 밤새 붙잡고 있었습니다. 고생했다. 나아한다. 그게 아버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간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시누이와 시동생이 나타난 겁니다. 그들은 슬퍼하기보다 서류부터 챙겼습니다. 아버지 재산 정리는 우리가 할게. 시동생은 빈소 한쪽에서 부동산 시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영정 앞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이 바빴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가 국화 앞에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올케는 이제 남이잖아. 상관마. 더 놀란 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제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자식들 말이 맞다. 너는 이제 나가라.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장례가 끝나자 그들은 곧바로 상속 절차를 밟았습니다. 집도 예금도 시골 땅도 전부 시누이와 시동생 앞으로. 시동생은 저에게 이사갈 날짜까지 통보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방 빼주세요. 형이랑은 알아서 하시고요. 그들이 서둘러 짐을 옮기는 동안 저는 뒷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10년을 살던 방이 남의 창고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형제들 사이에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어. 다 우리 가족인데. 그날 밤 저는 짐을 싸다 말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그 낡은 노트로 향했습니다. 10년치 간병일지가 손 안에 있었습니다. 천, 약, 병원비, 그리고 아버님의 말씀들. 그 밑에 아버님이 만들어주신 통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잊고 있던 하얀 봉투 하나. 봉투를 열자 아버님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왔습니다. 자필로 쓴 유언장이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며느리에게 남긴다. 날짜와 도장, 그리고 아버님의 서명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아버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너만 사람이다는 빈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아버님이 매달 조금씩 넣어두신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훔쳐 없앨까봐 겁이 났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짐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 노트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제일 먼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자필 유언장, 요것만 맞으면 효력 있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날짜, 주소, 서명, 도장 전부 갖췄네요. 완벽합니다. 거기에 저는 10년치 간병 일지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기여분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를 한 장씩 넘기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 기록이면 법원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저는 아버님과의 대화를 녹음해둔 파일이 있었습니다. 용돈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내 몫이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병원비를 냈던 카드 명세와 아이체 내역도 챙겼습니다. 10년간 제가 실제로 쓴 돈이 숫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와 시동생에게 내용 증명이 도착했습니다. 상속회복 청구와 유언집행 통지였습니다. 시누이에게서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옳게, 우리 그러지 말고 얘기로 풀자. 응? 남이라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 이제 남이라면서요. 남끼리는 서류로 얘기하죠. 대면 자리에서 시동생은 유언장이 가짜라고 우겼습니다. 아버지가 저런 걸 쓸 리 없어. 저는 필적 감정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일 필적 감정 결과 나왔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건 내 몫이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방을 채웠습니다. 시동생은 그대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누이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시누이는 마지막으로 봉투를 하나 내밀며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밀어냈습니다. 뒤늦게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애미야, 내가 그땐 정신이 없어서. 저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아버님 뜻대로 할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법원은 유언장과 간병 기여분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제 몫을 되찾았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아버님의 사진 앞에 그것을 놓았습니다. 아버님, 저 빈손 아니에요. 나직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제 앞에 섰습니다. 미안해. 내가 겁쟁이였어.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제 삶의 방향을 제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되찾은 몫으로 저는 작은 요양보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0년의 시간을 헛되이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 낡은 간병일지를 꺼내봅니다. 거기엔 슬픔이 아니라 제가 살아낸 하루하루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누이는 저에게 넌 남이잖아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에게 저는 끝까지 사람이었습니다. 10년의 헌신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거는 조용히 쌓이고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습니다. 저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손엔 아버님의 마음과 제가 지켜낸 저 자신이 있었습니다.